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 폭탄을 선언했었죠.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부 다 때리겠다고요.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 끝났다고요. 그런데요. 딱 하루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24시간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75년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은요. 백악관 출입기자 18년차 BBC 특파원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앞에서 24시간 만에 판을 뒤집은 나라는 처음 봅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가지고 있길래 미국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24시간의 전말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런 크로포드라고 합니다. 영국 방송사 워싱턴 특파원으로 18년째 백악관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댔거든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선언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건의 25%를 때리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백악관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특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흥분한 표정이더군요. 어떤 기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사를 쓰고 있었고 또 다른 기자는 본사와 통화하느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저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생방송 멘트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경제전쟁의 시작이라고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 정도 강도로 압박을 가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백악관을 취재하면서 미국의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마음먹고 누군가를 압박하면 대부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캐나다도 그랬고 멕시코도 그랬지요. 유럽연합조차 미국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한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니 당황한 기색은 있었지만 무너지는 분위기는 아니더군요. 청와대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산업부 장관은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한국이 왜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걸까? 분명 뭔가 카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날 오전 백악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더군요.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변인은 여유롭게 답변을 이어갔어요.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한국과 미국은 불과 몇 달 전에 무역 합의를 했었거든요.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고 양측 다 사인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5%로 올리겠다니. 뭔가 급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지요. 취재를 하면서 여러 소식통을 접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내 정치가 어려워지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미지를 되찾으려 한다는 거지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의 요구대로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18년 경력의 기자로서 솔직한 예측을 하자면 저는 한국이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관료들 표정이 하나같이 밝더군요. 마치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브리핑룸 한쪽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여유로운 표정을 짓더군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미국 시장을 잃으면 치명타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는 예측이었지요. 저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안에서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어떤 매체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최대 5조 원 손실을 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국이 정말 곤경에 처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한국 측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넣었지만 공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지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속내를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당황하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기색이 별로 없더라는 거였지요. 그 무렵 저는 미국 무역대표부 출신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말하더군요. 과거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25%라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었지요. 저녁이 되자 백악관에서 추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은 다시 한번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어요. 무역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을 받는 내내 대변인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국이 정말 자신 있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특파원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했고 일본 기자는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지요. 모두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버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일부 기술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관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흔들리는 종목들을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주가가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한국의 관세를 때리는데 왜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걸까? 그때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자신감, 한국의 침묵, 그리고 증시의 미세한 변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기자로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백악관을 취재하면서 길러진 감각이었지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국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 주요 수출 품목, 미국과의 교역 규모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때는 그게 이번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처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나중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백악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룸 분위기가 전날과 확연히 달랐어요.
관료들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도 한결 낮아진 느낌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료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전 중으로 이상한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였지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의 관세를 때리는데 왜 실리콘밸리가 문제가 되는 건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점심 무렵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백악관에 항해 전화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였어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취재에 나섰습니다. 기술업계 출입 기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대 역폭메모리라는 부품인데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 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체감이 안 됐습니다. 반도체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 특수한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딱 3개 회사만 만들 수 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이었던 겁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 2곳이 합쳐서 세계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기업은 고작 21% 정도였지요.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인공지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고 그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였지요. 쉽게 말해서 한국 반도체가 끊기면 미국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단순히 항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과 무역 마찰이 커지면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면 자기들 제품 생산이 중단되고 미국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백악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관료들 얼굴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더군요. 브리핑룸을 오가는 발걸음도 부산해졌고 곳곳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는 것 같았지요.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보도를 보니까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이 상당 폭으로 하락했고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반면에 한국 증시는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자신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지요. 한국을 때리면 한국만 아픈 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아프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고 백악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된 걸까? 제가 알던 한국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였지요. 그런데 어느새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진짜 힘을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반도체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지요.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 자체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보여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2 반도체 기업이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거의 80%에 달했거든요. 한 회사가 57%, 다른 회사가 22%를 가져가고 있었지요.
미국 기업은 2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기술 격차가 최소 2년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칩의 성능이 이 메모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고대역 폭메모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쉽게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지요. 저는 그제야 왜 실리콘밸리가 난리가 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칩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한국 반도체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엔비디아도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지요. 기자는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제품 양산 체제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기업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었지요. 기술 초격차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격차가 너무 커서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그 패권의 심장은 한국이 들고 있다고요. 겉으로 보면 미국이 강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였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변인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기자들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이었지요. 뭔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였지요. 그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전통 산업만 생각하고 반도체라는 핵심 카드를 간과했던 거예요. 그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백악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는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고 온건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이런 내부 갈등이 외부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불안정성은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였어요. 두 기업 합쳐서 2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지요. 200조 원이면 웬만한 나라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의 입지가 압도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은 미국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본사에 특별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발 반도체 리스크가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관심이 쏟아지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느냐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며칠 전까지는 몰랐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반도체 이야기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며칠 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였지요.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하면 솔직히 큰 인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 실적이 152억 달러를 돌파했더군요.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지요.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약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지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오랫동안 미국 무기를 써왔던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가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 규모가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까지 미국이 팔지 못했던 물량을 한국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했어요.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왜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취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었지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납기였어요. 한국은 주문하면 빨리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미국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셋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지요. 그런데 한국은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까지 같이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인지 방산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함께 가겠다는 자세였지요. 그게 동맹국들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4천억 원이 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루마니아, 인도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지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굴러다니는 시대가 된 거였습니다. 75년간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전략적 입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판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군사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지요.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쓴다는 건 그만큼 한국과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동맹국들이 미국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지요. 오히려 동맹국들이 한국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로도 그렇고 방산으로도 그렇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던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럽 쪽 동료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하면 K-팝이나 드라마를 먼저 떠올렸는데 이제는 반도체와 무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요.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인 반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쌓은 방위산업이었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미국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꼬박 며칠이 걸렸지만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관세 발표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백악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곳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관료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브리핑룸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변인의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기자들 질문에 여유롭게 답하던 사람이 말을 아끼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관련 질문이 나오면 준비된 문구만 반복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모습이었지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통해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거세다는 거였어요. 대형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연이어 전화를 걸어왔고 일부는 직접 워싱턴까지 날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싸우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는 거였지요. 저는 그때 한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기업의 수장들이 백악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요. 평소에는 정부가 기업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반대였던 거지요. 기업들이 정부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압박은 실리콘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지요. 증시가 계속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미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백악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는 처음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온건파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협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저는 이 갈등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18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개는 미국이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구도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무렵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의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지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자기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고립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다는 거지요.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맹국들은 한국 편이었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이 필요했으니까요. 브리핑룸에서 저는 대변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우려에 대해 백악관은 어떤 입장이냐고요. 대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백악관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으니까요. 그것도 싸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요. 반도체와 방위산업이라는 두 개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그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됐습니다. 백악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미국이 물러서는 방향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자들 숫자가 평소의 2배는 되어 보였고 카메라도 훨씬 많았지요. 모두가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감하는 눈치였습니다. 오전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리를 잡고 노트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18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날만큼 긴장되는 순간도 드물었어요.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는데 며칠 전에 자신만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던 사람이 협상을 언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며칠 동안 취재하면서 상황이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계속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후퇴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하지만 모든 기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백기라는 걸요. 25%라고 선언해놓고 하루 만에 협상을 언급하는 건 스스로 밀어붙일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프랑스 특파원은 미국의 외교적 패배라고 했고 독일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하더군요. 다들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이 물러섰다는 거지요. 저는 본사에 긴급 리포트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만에 후퇴했다고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계획이 역효과를 낳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차분한 톤이었지요.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승리를 과시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시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기술주도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였어요.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군사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요. 경제 규모로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런데도 한국이 이긴 겁니다. 싸우지 않고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걸 가지고 있었지요. 반도체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요. 그리고 동맹국들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까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미국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자로서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이 하루 만에 물러선 건 정말 드문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상대가 한국이었다는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18년 전 백악관 출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18년 동안 백악관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봐왔거든요. 캐나다도 그랬고 멕시코도 그랬고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미국이 압박하면 다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뒤집어 버렸지요. 그것도 싸우지 않고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위협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미국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결국 준비의 힘이었지요. 한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키워왔고 방위 산업도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결과물이었지요. 특히 반도체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남들이 투자를 꺼릴 때 과감하게 베팅했고 기술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기술 초격차라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팔리기 시작한 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품질을 증명하고 신뢰를 쌓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결과였지요. 특히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자세가 통한 거지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힘은 목소리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언론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선언했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고 자극적인 반응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카드가 너무 강력했던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현실. 이게 미국을 움직인 거였지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봐왔습니다. 힘이 센 나라도 있었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국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드물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까지요. 이 조합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취재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문화적인 영향력도 대단하지요.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탄탄한 산업 기반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였지요. 더 이상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한국이 만약 반도체 산업을 키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방위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미국의 압박 앞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고 그 준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지요. 이게 제가 이 사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백악관을 출입하며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지요. 언젠가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한국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나라라고요. 하나는 세계 기술을 움직이는 반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과의 신뢰입니다. 이 두 심장이 뛰는 한국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24시간 만에 항복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